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이제 오아들의 새 에피소드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오아들로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 뭐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뭐 따로 남기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와 오아들의 새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에피소드와는 조금 다르게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아이들에게 이제 들려줄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부모들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성공한 사람은 과연 이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또 이게 성취가 되는 걸까요? 한번 이건 아마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현재 교육학에서는 그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야 그 타고난 재능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제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부부들끼리 성적이 이제 애들이 막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애들 가운데 두고 이건 뭐 도대체 누구 머리를 타고났길래 말이야 이렇게 애들이 뭐 공부를 못해 당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어? 뭐 이런 멘트 이제 하면서 부딪히죠. 이럴 때 이제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머리를 정말 타고나야 성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가끔 들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똑똑한 아빠, 똑똑한 부모 밑에서 똑똑한 아이가 있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연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머리, 재능, 뭐 이런 걸까? 아니면 이제 노력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시간, 같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 사실 뭐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이제 꼴찌를 하죠. 그럼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역시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뛰어난 머리라고 한다 그러면 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머리를 주지 못한 우리 부모들은 야 이건 좀 우리 애들은 가망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이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 잘 안 오르는 게 이게 정말 노력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걸까? 이거 참 아리까리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살짝 애매해지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성공의 공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학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제 캐나다 출신의 사회학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양반의 저서인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래드웰은 그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좀 나름 신선하고 어쩌면 이제 한편으로는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죠. 이제 아마 오늘 에피소드를 이제 다 듣고 나시면 아마도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똑같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콤 글래드웰이 인용한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아웃라이어라는 단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아웃, 밖에 라이어, 누워있는 뭐 이렇게 돼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뭐 노숙자 뭐 이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뭐 높거나 지나치게 낮거나 이제 완전히 그 평균을 구할 때 또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보통의 지층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고립된 지층 뭐 이렇게 좀 완전히 그 밖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사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평균에서 이제 엄청 벗어난 뭐 그런 어떤 개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공한 사람을 가르쳐서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로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조금 성공했다 뭐 이거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미안한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가 되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뭐 알려지지 않은 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부를 갖고 있고 그런 집단도 있고 뭐 알려지지 않고 말도 지들도 뭐 부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집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 양반이 이제 얼마나 부자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연이율 한 3%, 요즘 뭐 그 정도 조금 더 낮나 좌우지간 3% 정도 되는 걸 은행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5억 정도씩의 돈을 맨날 써도 잔고가 계속 늘어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럼 과연 이런 그 아웃라이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글래드웰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건데 그 단서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뭐냐? 이게 이제 어떤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을 계속 쌓아야 한다는 뭐 그런 룰을 만들어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자질을 퀄리피케이션이 됐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재능보다 노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워낙 또 유명했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1만 시간이라는 거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1만 시간의 연습이 없다면 아무리 지가 뭐 재능이 좋고 재능이 있고 뭐 머리가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1만 시간 하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1년 12달이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한 3시간 정도 주말도 없이 10년 정도를 채워야 약 한 1만 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시간이죠. 뭐 간혹 이제 다른 말로 해서 뭐 10년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원래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그 에릭슨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처음 이제 주장한 것이었는데 이 에릭슨은 그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학생들을 한 3종류로 이제 나누어 갖고 그 추적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 수준의 아주 뛰어난 그룹과 그리고 이제 적당히 하는 그런 그룹과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대충 평범한 이런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3그룹이 모두 한 5살 정도의 바이올린을 모두 시작해서 처음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비슷비슷한 연습량을 이제 소화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8살쯤 되면 실력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습량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더 뛰어난 아이일수록 더 연습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연습을 더 하니까 당연히 이제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연습하게 되는 어떤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엘리트 그룹은 한 20세 이전에 1만 시간을 완전히 채워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완전 프로 연주자가 된다는 뭐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 하위 그룹들은 그 시점, 이게 8살, 그 시점부터 이제 점차 연습 시간이 이제 줄어들어서 끼케봐야 한 2000시간 정도를 채우고 그저 뭐 그런 아마추어 혹은 뭐 취미 정도 이 정도 연주자로 이제 남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어떤 그 탁월한 역량을 보인 사람은 예외 없이 1만 시간의 훈련을 분명히 다 거쳤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해낸 거죠. 자, 이제 이런 현상은 비단 이제 바이올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피아노, 뭐 바둑, 스케이트, 뭐 작곡 거의 뭐 모든 분야에서 이 1만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어떤 세계 수준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이렇게 된 그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타고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상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만 시간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재능, 우리가 이제 재능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은 사실 그 1만 시간의 연습을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최근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뭐 꼭 언제나 딱딱 다 모든 케이스에 들어맞는다. 뭐 이렇지는 않다.
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성공에 있어서 그 어떤 이런 연습, 상당히 많은 양의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이쪽도. 이제 우리가 보통 엄청난 천재를 말할 때 이제 모차르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3살 때 악기를 연주를 시작을 했고 5살 때부터 이제 작곡을 시작을 했다고 하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천재인 이 모차르트한테도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모차르트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그 재능을 발휘했으니까 그거 뭐 1만 시간 법칙에서는 좀 1만 시간은 아니더라도 뭐 5천 시간 뭐 내지는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놀랍게도 이 모차르트 역시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모차르트가 이제 음악과 작곡에 있어서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통 반음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과 음 사이, 우리 이제 피아노 보면은 흰색 건반, 뭐 검은색 건반인데 그게 이제 반음 차이죠.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이제 구분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18개로 나눈 18등분을 해서 인식했다는 완전 그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이거 천재는 천재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실 모차르트가 이제 연주가적인 그런 이제 재능을 발휘한 거는 약 한 17세부터이고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한 거는 21살 때부터 비로소 이제 꼽혀졌다고 합니다. 이제 모차르트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모차르트의 재능을 알아본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자기를 다 때려치고 그 옆에 매니저로 붙어갖고 모차르트를 서포트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완전 올인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박세리 아버지나 김연아 어머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이런 어린 모차르트를 데리고 댕기면서 유럽 전체를 이렇게 순회 공연 댕기고 뭐 지방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연주와 작곡을 이제 계속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작곡했다고 하지만 뭐 물론 이제 나이를 감안하면 대단한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작품만을 놓고 보면 뭐 사실 뭐 그저 그런 거죠. 연주 역시 또 사실 이제 마찬가지였고 전문가 솜씨에 비하면은 이제 살짝 뭐 어설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5살짜리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애가 조그만 손으로 또 그거 하면 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고 신기한 일이죠 사실. 어쨌든 간에 이제 모차르트는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문 연주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작곡 역시도 따지고 보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협주곡 9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결국 이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모차르트 역시 한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끊임없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대충 계산해봐도 당연히 1만 시간 채우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죠.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매일 또 막 8시간씩 뭐 일하니까 어느 직장이나 어느 직장 같은 경우 12시간씩 뭐 일 시키죠. 똑같은 일 매달려가지고 시간을 쭉 보내죠. 당연히 1만 시간이 아니라 뭐 2만 시간, 3만 시간 보낼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뭐 일하는 걸로 정말 거기에 내가 엑스퍼트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1만 시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뭐 일이나 어떤 놀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어찌 보면 억지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노력이 들어간 집중한 그런 시간만이 사실은 이제 카운트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매우 높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뭐 대충 설렁설렁해서 시간 때우고 뭐 이렇게 봐야
그건 뭐 여기에 시간에 카운트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8시간, 10시간 뭐 이거 이상 뭐 일한다고는 하지만 그중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 시간 뭐 회의하고 뭐 이렇게 잡담하고 인터넷 쇼핑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러면서 시간 뺏기고 정작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끽해봐야 한 2~3시간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경우에. 게다가 이제 업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되게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한 10년 아니라 뭐 20년 동안 같은 일을 주구장창 반복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달인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이랬으면은 뭐 생활의 달인 나올 사람 엄청나게 많죠. 자,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요 프로에서도 보면 정말 좀 엄청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오랜 그 시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요거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뭐 늘 고민하고 집중하고 그랬기 때문에 생활의 달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그런 직종 업종에 있는 사람 좀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집중하고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일만 시간은 그냥 뭐 단순하게 시간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제 수련을 몰두한 그런 이제 일만 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라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죠. 이런 사실 뭐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평범한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 일만 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1만 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노력, 열정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어떤 주변의 지원 이런 것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1만 시간을 채운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특별한 종류의 기회를 붙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어떤 개인의 노력 이외에도 어떤 환경과 기회라는 조건이 더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 김연아 엄마나 뭐 박세리 아버지나 모차르트 아버지나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1만 시간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1만 시간을 채운 사람들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성공한 사람은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운이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돼지를 키웠는데 조류독감이 갑자기 이제 몰려와가지고 닭 소비가 확 줄어서 반대급부로 이제 대박 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때문에 어떤 이제 누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야, 쟤 뭐 뭔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 분야는 어떨까요? 이게 스포츠로 성공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이제 순수하게 어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고 인정받아서 그래서 이제 성공한 거니까 이건 뭐 운 이런 거 없지, 뭐 노력해야지, 기본적으로 노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아시죠? 그 미국 위에 있는 그 커다란 나라, 거의 뭐 반쯤은 미국인 나라인데 어찌됐든 이제 캐나다는 날씨가 이제 워낙 춥다 보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길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동계 스포츠가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가 뭐 동네 공원에 뭐 링크가 있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이제 파퓰러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나 K리그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프로리그도 있고 그래서 뭐 주니어 리그, 뭐 중등부 리그, 고등부 리그, 뭐 대학 리그, 일반 아마추어 리그까지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리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국가대표급의 하키 선수들, 정말 고르고 골라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생일이 어떤 특정 시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의 그 국가대표 하키 선수들의 생일은
주로 1월하고 3월 사이에 다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전체 한 절반이 넘는 선수가 1월에서 3월생이고, 그리고 이제 10월에서 12월로 가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의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참 희한하죠.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빠졌던 요소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나다 국가대표 하키 선수들의 생일이 1월 쪽으로 몰려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캐나다의 학년이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금방 이해하기 좀 그러실 텐데, 이 캐나다 애들이 처음 하키를 접하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키팀을 들어가죠.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초등학교는 이제 학년별로 이제 팀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또래들끼리 이제 경기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사이가 그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팀에서 이제 뛰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뭐 두세 살 차이 뭐 다 뭐 비슷비슷하죠.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 초등학교 때 그때 1월생과 12월생 이건 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애들이니까 이 신체적인 어떤 차이를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룰은 1월부터 12월 같은 학년이다 보니까 이 두 아이가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뭐 1월생이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멀리 볼 것도 없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처음 이제 유치원 뭐 이런 게 보호하고 이럴 때 생일 좀 늦으면 이거 뭐 덩치 큰 애들한테 좀 치이고 말이야 얻어맞고 뭐 이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떠올리면 뭐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초등학교 학교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생일이 좀 빠른 애들이 이제 우월한 체격을 이제 가질 확률이 당연히 높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두각을 막 나타내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걔들이 이제 주전 선수가 될 확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선발돼서 뽑힌 아이들은 추가 훈련하고 이제 집중 코치 잘하니까 집중 코치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실력 차이가 또 더 커지게 되고, 그러고서 뭐 지들은 또 치열업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쭉쭉쭉 걔들은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제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자, 처음 스타트 시점에 사소한 몇 개월의 어떤 생일 차이, 이것이 결국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눌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 이게 뭐 캐나다가 유독 특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미국 이제 야구계에서도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학기 기준은 이제 7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8월 중순이나 뭐 우리가 뭐 9월 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8월 중순이면 시작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유난히 8월생들이 무지 많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같은 예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축구를 보면 유럽은 이제 학기가 또 거기도 이제 9월 이렇게 시작하는데 프로 축구 선수들의 생일이 또 유난히 9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약간 재밌는 그 통계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학업 분야에서도 비록 이렇게 그 스포츠 분야처럼 완전히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미국의 이제 대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같은 연령대 중에서도 아무래도 생일이 좀 빠른 애들이 늦은 아이들보다는 성적도 한 10% 정도는 높다는 통계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10% 정도면 이제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출발점에서 어떤 그런 미미한 차이가 어찌됐든 평생에 걸쳐서 쭉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완전히 무시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마태복음 효과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인 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이제 한 문구를 인용하면서 발표한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매튜 이펙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문구의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성경 내용이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0몇 장 이렇게 20몇 절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공평하지 않게 없는 놈 거 뺏어다가 부자에다 줬다 이런 말씀 하신 거는 당연히 아니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원래 어떤 그 주인이 하인들에게 돈을 여행 갈 때 돈을 좀 맡겨놓고 그리고 세 놈한테 이렇게 맡겨놨는데 이제 언 놈은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불려놓고 언 놈은 이제 땅 속에 묻어놓고 그냥 보관만 했다고 하니까 그 돈을 뺏어갖고 돈 불리는 하인한테 이제 주었다는 뭐 그런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작은 기회라도 잡으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의도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 사회학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선순환, 뭐 악순환, 영어로 말하면 이제 virtuous circle이나 뭐 vicious circle 뭐 이런 뜻인데 이걸 좀 폼나게 말하려고 마태복음까지 좀 들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은 어떤 스타트 시점에 약간의 우위가 계속 축적되어 나중에는 이제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부자는 더 돈을 벌기가 아무래도 쉬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효과를 생물학 쪽에서는 승자 효과, 위너 이펙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승리가 승리를 부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은 사실 뭐 어떤 사회에서든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친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이제 되게 쉽고, 반면에 또 친구가 또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단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만 놓고 생각해보면 기분 조금 좀 거시기해지죠. 이 성공이라는 게 결국 그럼 이거 대물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출발점이 다른 놈은 뭘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나 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거 뭐 꿈도 희망도 못 갖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세상이 꼭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사는 재미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다른 예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한테 좀 찬스를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